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이제 관심은 한 전 장관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당내 혁신부터 당정 관계 재확립,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한 전 장관 앞에 펼쳐진 사안들 모두 해법이 쉽지 않은 것들 뿐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정혁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계현 대표 사퇴 8일 만에 어제 오전에 이제 이 비대위원장직을 이제 수락을 했고 오후에는 이임식을 치렀고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좀 진행이 됐는데요. 이 빠른 수락의 배경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내 상황은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로 더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장관 외에 다른 대안이 있겠는가? 대안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제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에 비추어서 마땅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 전 장관이 어제 이임식이 끝난 뒤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비대위원장직을 제안에 대해서 이제 수락한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보고 오시죠. 비상한 현실 앞에서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잘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이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해 주시는 의견 못지않게 비판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끝까지 계속 가보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10년 새에 정말 초유의 일이 많이 있었죠. 다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있었던 직분이라든가 위치를 벗어난 적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 직접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는데요. 수락 배경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대안을 빠르게 찾지 못한 것이 크게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나왔을 때는 반대 여론도 상당히 있었다라고 전해지는데 이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누가 적격인가에 대해서 다른 인물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국민의힘이 사실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당내 리더십 공백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길어졌고 그 결과로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탄생을 한 것인데 이번에도 이제 내부에서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여러모로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건만 무르익으면 내가 언제든지 비대위원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며칠 전에 뭐 하루 일정을 비웠던 적도 있는데 그 사이에는 다 서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결국에 굉장히 빠른 임명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26일에 국민의힘에서 전국위원회 열리고 비대면 ARS 있을 텐데 뭐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궁금한 것은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떤 사람들과 호흡을 맞출 것이냐 그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특정 인물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좀 생각하시는 뭐 구성 어떻게 좀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이 정치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생각을 정치적으로 하고 있는지, 특히 당을 이끌어갈 때 누구하고 같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 했으면 좋겠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 검찰 출신들은 가능한 피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이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이제 정치에 처음 발을 내딛는 신인인데 뭐 아무래도 주위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있겠죠. 그 친한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을 중용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반발이 있고 역시 한동훈도 한계가 있구나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능한 검찰 출신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이라고 하면 본인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잘 만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제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인선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대위는 어느 정도의 다양성을 갖춰야 될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부터가 윤핵관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으로 일컬어졌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예상을 해보고요. 뭐 외부에서 영입된 인사도 어느 정도 수혈이 돼서 들어가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결국에 당 내에 계파들을 아우른다라고 했을 때 비윤계라고 꼽히는 특히 유승민계, 이준석계라고 꼽히는 인사들이 얼마나 들어갈 거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들 인사를 얼마나 접촉을 할지 또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할지 이게 이제 최후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지금 뭐 위원장이라고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은 이제 전 장관이라고 저희가 좀 호칭을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이 비대위 구성 못지않게 또 궁금한 것이 이제 공관위원장은 또 누가 될 것이냐. 이 임명도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하게 될 것인데 일단은 뭐 어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일부 보도가 좀 있었는데 일단 가짜 뉴스로 좀 정리가 되긴 했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인물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할 이야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그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보면 당대표와 똑같은 위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그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에 공관위원장을 누구를 선임할지 여부는 한동훈 전 장관의 그 몫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미리 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거는 가짜 뉴스다 다시 이렇게 제로에서 이야기한 시작한다. 거는 예 그거는 예. 저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일 중요한 사람이 한동훈 전 장관이 임명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많은 숙고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를 그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가 성공할지 여부가 거기서부터 이제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이제 보이는 이제 첫 시작일 것인데 네네. 어떤 걸 지금 그럼 가장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 생각에는 뭐 좌고우면하지 말고요. 내년 총선에서 그 최대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공관위원장을 그 선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씀이신데 뭐 어떻게 지금 어떤 인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일단 과감한 공천이 가능해야 된다. 여기서의 과감한 공천은 뭐 컷오프라든지 중진의 험지 출마, 불출마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적격일 거다라는 판단이 김기현 전 대표 사퇴 이후로 점차 국민의힘에서도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힘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뇨한 공관위원장 임명설은 뭐 현재로서 임명을 윤재옥 원내대표가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인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뇨한 위원장이 될 가능성도 아직 배제는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그 전에 있었던 험지 출마, 불출마 이것을 가장 상징하는 인물이 됐기 때문에 그 인물을 다시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기조는 뚜렷하게 이어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임명될 가능성 이것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또 한동훈 전 장관 앞에서 뭐 풀어야 할 난제 중에 거론되는 것 대통령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비판적인 야당의 시선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설립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한동훈 장관과 예. 한동훈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할 때 차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 할 때 반부패 부장이었고요. 그다음 지금 대통령 할 때 법무부 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윤 대통령이 가시는 곳마다 스텝 역할을 쭉 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심지어 아바타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전 장관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하고 당의 비대위원장, 현실적인 당 대표하고의 관계는 기존의 뭐 대통령 장관, 뭐 검사장, 그 밑에 있는 차장 이런 관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전 장관이 용산과의 관계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왜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가 뭐 원희룡 장관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명이 됐지만 그래도 과연 대통령한테 직원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은 그거는 한동훈 전 장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수렴이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한동훈 전 장관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평론가님 평론도 들어볼게요. 뭐 사실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직원이 더 가능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그 예측에 일리가 없지 않다고 보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당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대1 관계가 아닙니다. 당 자체가 활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 자체가 활력이 없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소신이라든지 또 오히려 그 오래된 인연을 거꾸로 활용해서 그것을 이제 직언을 하는 이것으로만 한다고 해서 과연 당정 관계가 수평적으로 정립될 수 있을 거냐 이건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대통령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떠나서 당이 앞으로 본인이 비대위원장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고 또 당과 대통령이 함께 움직이면서 뭐 수직적으로 어떤 의지가 꽂혀서 움직이는 게 아닌 이런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이제 당 구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좀 윤석열 정부에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정립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계기가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본인의 공약에 비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이번에 국가안보실도 3차장을 신설을 하고 있고 근데 계속해서 예전에 사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학계 일각에서 지적이 됐던 거지만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게 여당의 어떤 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가고 있다. 의회와 정당의 중심의 정치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개혁이 돼야 당도 여당도 힘을 갖게 되고 활력이 있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이 계속 주도하는 이 국정 구조 자체가 유지가 되거나 혹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를 전체 그림에서 뜯어 고치지 않으면 당정 관계는 단순히 윤석열 대 한동훈의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된다. 이 점을 좀 명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있고 이것을 이제 처리하게 되면은 한동훈 전 장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관측들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으세요?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전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이게 법안을 기어코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의 시점이라든지 또 뭐 수사 상황의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문제를 바꾸면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발언 이후로 추가적인 예.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조만간에 12월 28일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여론에서는 이제 사실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시는 그 여론에서는 한동훈 전 장관의 반응을 그렇게 좀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호위무사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도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짜로 계속 반대를 하면서 나아갈 건지 아니면 절충안을 내놓을 건지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생각해 놓고 앞으로 뭐 며칠 안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악법이다라는 워딩을 강조를 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는 지지층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 이 특검법이 좀 절충을 해서라도 통과되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일단 지지층을 결집하는 용도로 선긋기 용도 이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현재로서 좀 그런 우려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봤을 때 김건희 특검법은요 법이 아니고 정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그 중대한 총선을 앞두고 여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이런 사건들은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워낙 오래 전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공소시효도 대부분 다 지났을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애당초 이 사건이 문제가 됐던 게 언제냐? 2019년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왜 문제가 됐었느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처음으로 이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조국 민정수석하고 그다음 최광욱 뭐 공직기강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그 검증을 했던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법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공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동훈 그 전 장관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끝난다라고 하면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진짜 특검 임명해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여당 안에서는 뭐 장제원 의원 이제 총선 출마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여당 내부에서 그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지금으로서는 멈춰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저희가 공관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어떨까요? 한동훈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좀 강도 높게 여당 내 드라이브를 좀 이끌어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이 예. 지금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한테 아무런 부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느낌으로는 한동훈 전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긴장하고 떨고 있는 사람들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의 이제 여러 가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오히려 더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그 전에 이주환 혁신위원장이 나왔을 때 썼던 말과 비슷한 이야기들 혹은 더한 드라이브까지 한동훈 전 장관이 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기세는 걸렸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사퇴를 하게 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 물살은 좀 막기가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또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검사 공천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것들은 기대를 하고 이제 추천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천보다 중요한 거는 공천은 사실 조금 뒤의 일입니다. 총선에 임박해서 공천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 그 전에 여당이 쇄신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공천 전에 이미 국정의 기조 이런 것들, 당의 기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공천보다는 과연 여당이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정책적으로는 뭐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내고 대안을 마련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혁신과 동시에 또 이야기 나오는 건 사실 이제 통합이란 말이죠. 네네. 이준석 전 대표로 저희가 대표에서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고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탈당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속 신당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마음이 떠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계속 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마지막에 만났다가 결국은 뒤끝도 별로 좋았던 것 같지 않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아마 그렇게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본인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마땅할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이 또 비춰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우려도 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홍준표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통합의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냐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네, 아마 비대위원장이 될 경우에 초창기 행보는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다니는 행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일종의 어떤 분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전략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통합을 도모로 할 때는 보면은 통합에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쓰고 나오는 쪽을 먼저 만나고 정말 여기는 대화하기 어렵다는 쪽을 떼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도 한동훈 당시 장관이 기자들하고 문답하는 자리에서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 전 대표한테 물어봐라 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이 전 대표하고 만나려고 한다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 신경전은 이미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이제 밀고 당기기의 원리에 따라서 보면 한동훈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조금 더 성의를 더 보여야 된다.
그러면 내가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뭐 말수가 좀 이 전 대표보다 적은 편인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하고는 조금 더 만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야권에서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현실화에 대해서 뭐 비판의 목소리 또 환영의 목소리 함께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입장 어떠하신지 함께 보시죠. 공직을 떠나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합니다. 대통령의 후임 인사를 기다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공백 사태를 초래하며 정치로 몸을 옮겼습니다. 일신의 영달,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았다는 본인의 말을 입증하려면 용액관과 검액관들에게 대거 공천장을 주고 김건희 특검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부터 불식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에 최대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한나 땡, 그렇죠.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네, 여러 목소리를 들었고요. 일단 비판하는 부분은 이제 법무행정이 이제 공백이다,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이거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글쎄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법무부 차관이 검찰 출신인데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보다도 선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공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저런 공백 운운할 수 있는가, 저런 비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탄핵한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9대0으로 기각됐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민 장관이 탄핵당할 그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9대0으로 졌는데 그런 사이에 얼마나 그 우리나라 전체 행정에 행정안전부잖아요. 거기 공백이 얼마나 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사과했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떠나가지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취임한 지 그 석 달도 안 됐는데 무슨 헌법을 위반하고 무슨 법률을 위반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협박해가지고 물러나게 했잖아요. 그거는 방통위의 행정 업무를 공백을 갖다가 초래할 그런 위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장관이나 법무부를 걱정하기 전에 제 생각에 민주당에서 오히려 국민들 앞에 자신들의 그 무지막지한 이러한 탄핵 시도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행정 네. 공백 이 부분.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탄핵돼서 직무정지되는 동안에 별로 공백을 못 느꼈을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굴러갈 것은 굴러가게 돼 있고 그 점에서는 특별히 크게 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장관도 이제 곧 임명이 될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 예를 들면 어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가에게 배상을 받아내는데 승소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장관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진영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피해자 인권을 챙기겠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매듭지어 놓고 가지 않았던 거, 이것은 좀 크지 않나. 이 사건은 형제복지원 사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국 현대사의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판결을 받아보고 법무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본 다음에, 사실 판결문에서도 피해자들이 소송했던 금액들이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일부 승소를 한 건데 어느 정도는 이것을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판단을 하면 항소를 하지 않고 바로 배상 절차로 진행되는, 이것이 법무부의 판단하에 가능한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그와 비슷한 언급을 했다면 이런 중대한 문제는 매듭을 지어놓고 가는 게 맞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평론가님, 저희 조금 전에 들은 녹취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 들을 때 크리스마스 선물 민주당에다 주는 거다. 그래서 진행자가 뭐 한나땡 이런 얘기했을 때 그렇죠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평론가님도 한나땡 이렇게 말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사실 한동훈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지표들을 보면 확장성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도 무슨 청년들한테 인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한동훈 전 장관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청년층 지지율이 노년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뭐 유상범 의원 같은 분들은 2030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기 좋다
근데 사실 이게 뒷받침되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 본인 또 하시는 말씀이 대전에 가봤더니 길거리에 그 여성들이 많이 서 있더라.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동훈 장관의 그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과신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꼬집을 수 있다라고 보고 근데 다만 민주당도 뭐 굳이 한나땡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조금 겁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좀 덤덤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한나땡이란 말 전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윤나땡이라고 그랬잖아요. 작년 그 대선 전에 윤나땡이란 말이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나땡이 됐습니까? 정권을 뺏겼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땡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렇게 함부로 쉽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왜 한나땡인가?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나땡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 관역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뭐 김의겸 의원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 관역을 맞췄습니까? 오히려 공격했던 것들이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당에 상처를 입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박지원 그 위원장 그 박지원 전 원장 말씀처럼 한동훈 전 장관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히려 우려해야 될 바는 이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 중에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의 이제 중도 확장성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중도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지표로는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뭐 중도 확장성이 50도 되고 70도 되고 이렇게는 안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 확장성이 30밖에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지금 국민의힘에 어떤 누가 나와도 예컨대 한동훈 전 장관이 30 정도 확장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이상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동훈으로 비상대책위원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지금 여당이 처한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이재명 대표 뭐 일단 어제 뭐 축하한다 이렇게 메시지는 냈고 이제 정말 등판하게 되면 이제 만날 일들이 많아질 거고 만나는 뭐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어떻게 좀 설정할 거라 보세요? 뭐 정치인답게 만나는 것이 정답일 텐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너무 지나치게 본인이 수사 지휘자인 것처럼 그렇게 처신을 해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근데 그 구도를 연장시켜서 검사 대 피의자로 구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으로는 그것은 굉장히 정도를 벗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죄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법정에서 결판이 납니다. 국민들은 이 총선에서 굳이 이재명 대표를 심판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 법정의 결과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이 법의 심판이라는 것은 또 총선보다 더 뒤에 있는 일이고 설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국민이라 할지라도 나는 현 정부를 먼저 심판해야겠다. 이래 버리면 민주당에 얼마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장관이 피의자 대 검사 이 구도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장관 또 검증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근데 제대로 청산을 못하고 넘어간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 때 고발사주 직전에 한동훈 전 장관이 손준성 검사에게 60장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는 손준성 검사를 승진을 시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다 검증의 대상이 되고 딸 논문 문제라든지 이것도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 때 소화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이 논문의 어떤 표절 의혹이라든지 대필 의혹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이 다시 튀어나온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검사는 남의 문제를 파헤치는 직업이지만 정치인은 자신의 문제가 전시될 수 있는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동훈 전 장관 또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둘 다 같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결을 해나가는 것이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검사 대 피의자 더 정확히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도 아니에요.
그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다음에 이 2번이 3번이 될지 4번이 될지 모르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검사 대 피고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도를 한동훈 장관이 만들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거예요. 한동훈 전 장관이 검사 출신이었으니까 이제 검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범죄 혐의로 기소돼서 피고인이니까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검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범죄를 밝혀내가지고 유죄로 처벌받게 한 사람이 검사인 거고 피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든 자신의 혐의를 밝혀가지고 이제 벗어나기 위한 사람이 피고인인데 한동훈 장관의 별명이 뭡니까? 조선 제1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조선의 제1방패가 돼가지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가 아주 흥미진진한 관건이 될 텐데 하지만 더 이상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위치는 법무부 장관에서 그 여당의 비대위원장, 여당의 실질적인 대표로 정치인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부터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는 정치인 대 정치인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여야 대표 회동 뭐 이런 것까지도 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과 여당 대표로서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피고인과 피의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냥 그 여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검찰과 법원에 나가가지고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사람이 한 프레임에서 같은 자리에 있으면 또 상당한 화제가 될 것이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민주당 상황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신당 창당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조건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들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하는 말들은 결과적으로 통합비대위에 대해서 좀 공감한다. 통합비대위라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퇴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이게 뭐 의견이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론하시겠어요? 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탈당 여부를 곧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전에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비명계의 이제 뭐 소위 혁신계를 자처하는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통합비대위를 띄우는 것을 요구를 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본인의 신당이나 탈당의 조건으로 삼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대위를 띄우는 것이 본인한테도 손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사실 이건 현실인 것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론은 높은 편인데 근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라든지 사실 뭐 이게 유죄다 무죄다를 떠나서 당장의 법정에 주에 2-3번씩 가야 되는 이런 일정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당의 확장성을 위해서라도 본인이 사퇴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선례도 있었죠. 2016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띄워서 결국에 당도 잘 되고 본인도 잘 되는 이 시나리오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통합비대위의 생각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말을 듣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나가고 난 다음에 통합비대위를 띄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때도 국민의당이 분당을 해서 나간 다음에 문재인 당시 대표가 사퇴를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도 이 요구를 바로 받아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 통합 비대위와 관련한 여론을 좀 보면요. NBS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여론이 한 47%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합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해서 47%가 찬성한다. 반대가 42%인데 여기서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따로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중도층의 찬성 여론이 47%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여론들 그리고 말씀하신 부분들 뭐 고려했을 때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통합 비대위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합 비대위가 훨씬 더 이상적이자 아이디얼하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통합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거든요. 아직 검찰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쌍방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인카드 등등 해서 아직도 여러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를 가능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통합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꺼풀을 갖다가 벗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니까 하지만은 이와 같은 통합비대위 등등과 관련된 명분은 제 생각에는 이낙연 전 대표한테 오히려 더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내년 총선까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